박경수의 아침 저널 3부 시작합니다. 월요일 3부에서는 이 격주로 이 경제 이슈들을 점검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금리와 관련된 얘기를 좀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 경영대 겸임 교수시죠. 이상석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상석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금리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물가가 워낙 많이 오르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돈이 많이 풀려서 미국이 가장 먼저 이 물가의 이 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무려 0.5%포인트나 올렸더라고요. 맞습니다. 정말 이제 금리의 시작을 알리는, 상승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신호탄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이렇게 금리를 0.25%를 올린 다음에 올해 다시 0.5%포인트를 올리면서 신호탄이 쏘아진 지가 이제 한 두세 달이 되어갑니다. 약 2년 동안 한 번도 변동이 없었던 상황에서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예. 최근 5년간의 미국의 금리 변화 한번 좀 살펴보자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에 2019년 6월경 미국의 금리가 2.5%로 가장 높았던 시기였었습니다. 현재 미국의 물가 상승 추세를 보게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적어도 당시 금리 수준이 2.5%는 분명히 달성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보이고요. 네. 이것을 넘어설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이번에 올리게 되면서 기준금리가 1.0이 됐는데요. 금방 이 부분을 좀 채워갈 것이다. 이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세계적인 통화 전문가이자 차기 노벨 경제학상 유력 후보 베리 아이컨 그린 UC 버클리 경제학과 교수가 최근 상황을 두고서는 미국의 물가 상승 수준이 FRB 예상 범위를 넘어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5% 이상 올려야 어쨌든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물가 상승 현상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이 세계적인 석학조차도 현 상황을 굉장히 이제 걱정스럽게 이제 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의 분위기 금리를 올림으로써 좀 바뀌어 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중요한 것은 경제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물가 상승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인데요. 네. 지금의 상황은 국가 경쟁력이라든가 성장률이 다들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상하게 돈에 풀린, 시장에 풀린 것만으로도 이제 물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건강치 못한 모습입니다. 이런 면에서 좀 100% 단정은 어렵겠지만 시장 분위기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예를 들어 100개다 이렇게 쳤을 경우에 100개 중에 70에서 80개의 신호는 추세가 이미 꺾였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신호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꺼지게 될까봐 걱정돼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돈을 왕창 풀게 됐었는데요. 네. 그 풀렸던 돈들이 결국은 자산 시장의 거품을 만들어내게 되면서 이제는 좀 인내할 수 없는 수준의 물가 상승을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만 개인적으로는 유동성 파티가 끝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리 정책 길잡이를 맡고 있는 말씀드렸던 연방준비제도조차도 현 상황의 심각성을 최근에서야 알게 된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왜곡이 됐다 이렇게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데요. 미국이라고 해서 항상 선제적이고 또 선견지명 있는 그런 모습만을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네. 시장을 읽지 못해서 큰 실수를 범하는 경우도 많이 역사 속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가깝게는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그랬었고. 그렇죠. 네, 또 1994년에 금리 인상 파동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봤었을 때 뒤늦게 심각성을 인지했던 미국의 상황들을 현재도 그렇고 어떻게 이제 향후 행보를 맞춰갈 것이냐 여기에 이제 촉각을 곤두서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사실 좀 미국에 대한 기대감이 크잖아요. 한미 동맹도 또 강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미국은 좀 다를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또 미국의 중앙은행은 틀리지 않을 거다 이런 막연한 믿음도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위기가 왔었을 때 항상 우리가 대처는 잘 해왔지만 네. 결국 그런 위기들이 왔다라는 거는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판단을 못했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어쨌든 달러화가 전 세계 기축 통화이다 보니까 이런 결정적인 위기 사건이 났었을 때 이것을 진정시키는 역할 역시도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했었습니다. 자, 하지만 위기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에는 전 세계가 이제 하나로 다 뭉쳐 있고 이로 인해서 커플링이 발생을 하니까 너무나 많은 변수가 존재하고 여기를 대비하는 데는 연방준비제도도 분명히 한계점이 있다라는 거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지 정말 누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자, 이런 변수들이 모여서 결국은 물가 상승을 이끌어냈고 이것이 예상한 수준보다 크게 상회를 하다 보니까 불안감이 증폭된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1994년의 금리 인상 파동 사건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요. 미국의 중앙은행이 당시에 빠른 물가 상승에 대해서 압력을 예상을 전혀 못한 나머지 굉장히 큰 압박을 느끼다 보니까 7번에 걸쳐서 이번에 시행했던 빅스텝, 그러니까 0.5%포인트씩 올렸던 사례도 있습니다. 과거에 이 30년 네. 전에 이랬던 적이 있었군요. 네, 0.5%포인트. 그러니까 3.5%포인트를 단기에 올려버렸다는 거죠. 네, 그만큼 미국 역시도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건데요. 현재 상황 역시도 이런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들이 발견되니까 뒤늦게나마 과감한 금리 인상 정책을 선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이제 서두르게 되면 뭐 다른 국가들의 화폐 가치들도 역시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키를 맞추기 위해서 다들 금리를 인상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결국 이런 것들이 뭐 서민 경제에 있어서는 특히 대출이자 같은 것들에 영향을 주니까 이것들이 좀 걱정됩니다. 네. 미국 국내에서도 이 FRB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런 선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미국 내에서도 이 비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 걱정이 이제 우리 금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주말자 그렇죠. 신문에 보니까 올해 말에 이 주택 담보대출 금리가 이 7%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좀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네. 자, 이것은 뭐 여론몰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고요. 미국이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할 경우에 네. 지금 올해 예상되고 있는 여러 가지 빅스텝을 3번 이상 할 것이다. 또는 0.75%포인트로 올릴 자이언트 스텝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6월 달에 시행될 가능성도 70%가 넘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7%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달성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땐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주식시장 역시도 예상보다 추가 금리 인상 여부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것이다. 이런 불안감이 커지면서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큰 환율에 영향을 주고 있죠. 지난주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1272.701까지 상승을 해서 근래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높았었는데요. 네. 어쨌든 이제 달러화를 걷어들이니까 강달러 분위기가 앞으로 전 세계 시장에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더해서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 주담대 금리가 7%가 될 경우에 만약에 대출금을 5억을 받은 가구가 있다 이렇게 가정할 경우에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분명히 뭐 대출을 많이 받은 그런 가정들도 많을 텐데요. 많아요. 예. 네. 이자만 하루에 7%를 적용했을 때 한 달에 290만 원이 예상이 되고 원금을 290만 원을 같이 갚아서 원리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한 달에 무려 580만 원의 수준을 갚게 돼야 되는데 자, 이런 부분을 소화할 수 있는 가게가 많을지 정말 의문이 듭니다. 특히 부동산을 무리하게 투자한 영끌족들 또 젊은 층들이 잠 못 이루는 밤이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요. 어쨌든 지금부터는 좀 투자에 있어서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바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새 정부의 이 경제 정책에 이제 초점이 돼야 되겠죠. 이 물가를 그렇죠. 잡아야 하고 또 네. 급격한 금리 인상도 사실은 또 줄여 나가야 되는 가계 부채가 사실은 너무 많기 때문에요. 예. 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상황이 안 좋지만 이 중국도 지금 굉장히 좀 국내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크게 번져서 이제 그렇죠. 상하이만 그랬는데 지금 뭐 북경도 그렇다고 하고요. 네. 예. 중국이라는 국가는 굉장히 그 정보에 있어서는 불투명하다 이렇게 좀 많이 알려져 있죠.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수치들도 믿기 어렵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중론입니다. 네. 어쨌든 이 상하이시는 물론이고 수도 베이징까지도 통제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나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죠, 충분히. 자,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5%를 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경영 경제 분야에 관심을 가져온 이후에 단 한 번도 중국이 5% 이하의 경제 성장을 기록했던 해가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과거에 비해서 많이 성장해서 뭐 성장 여력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위드 코로나가 아닌 제로 코로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 어쨌든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경제 성장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네. 이 중국이 그동안은 이 코로나 자체를 이제 원천 봉쇄하는데 주력해 왔잖아요. 뭐 제로 코로나라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예. 이렇게 추진했던 거는 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네. 국제보건기구 WHO가 지난주에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전 세계인들이 2년간 1,500만 명에 이른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죠. 전 세계 인구 500명 중 1명이 사망했다는 겁니다. 바꿔 말을 하게 되면 위드 코로나 정책은 어쨌든 이런 큰 희생을 감수하면서 경제를 꺼트리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결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경제보다는 국민이다. 이런 생각이 크다는 거죠. 제로 코로나라는 정책은 경제를 희생하면서까지라도 전염병에 대한 희생은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가치 판단의 차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어쨌든 이를 시행하는 과정 중에서 뭐 국가가 통제를 하다 보니 너무 엄격하다. 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인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런 점들은 굉장히 또 다른 문제로 봐야 될 겁니다. 어쨌든 9월에 개최 예정이었었죠. 광저우 아시안 게임이 연기가 됐습니다. 연기됐더라고요. 네, 4개월이 남았는데도 연기됐다라는 얘기는 중국 내 코로나 확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지금 보이는데요. 중국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도 꽤 오랫동안 그 답답한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네. 아무튼 우리에게는 이제 이 미중, 이 G2 국가가 다들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부분이 가장 큰 걱정이 되는데. 맞죠. 근데 미중 갈등 구조는 또 오히려 더 심화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설을 보면 네. 이 중국에 대한 경계심은 여전하더라고요. 네. 자, 앞서 말씀하셨듯이 내일부터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문제에 있어서의 어떤 포지션을 둘 것이냐, 어떤 포지션을 가져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이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오하이오주에 있었던 연설에서 미국 공산당이 로비스트를 고용을 해서 미국 견제법과 관련한 법안 처리를 막으려는 로비를 벌이는 것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중국에 대한 견제를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냈었습니다. 네. 미국의 정치인들 역시도 미국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상원에서는 지난해 7월에 미국 견제를 위해서 반도체, 인공지능, 핵심 사업 집중 육성한 법안을 초당적으로 합의를 했고요. 하원에서도 민주당이 성안한 이 반도체 산업 육성법, 이 별도로 발의돼서 결국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견제들을 좀 넓혀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미국이 계속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또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그런 과정에서 중국이 최근에 이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를 암묵적으로 지지한다 이런 의심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둘의 갈등이 향후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 이 G2에 대한 대외 무역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또다시 샌드위치 윗 포지션에 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인데요. 이 차기 정권,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지금부터 좀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예, 끝으로 좀 가벼운 얘기를 좀 해보면요. 이 네. 카페의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내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거 어떨까요? 좀 네. 준비가 잘 돼 있을까요? 네. 자, 이 보증금 제도는 과거 2003년에도 한번 도입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네, 근데 당시에는 이 반납 방법이 불편하고 회수율이 40%에 그쳐서 약간 유명무실한 그런 제도로 이제 되다가 5년 만에 실패로 끝났었는데요. 이제 환경에 대한 인식들도 좀 올라갔고 국민 수준도 높아졌기 때문에 다시 시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아, 다음 달 10일부터군요. 6월 10일부터.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약간 그 적응을 하고 또 계도하는 그런 기간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부터 약 한 달 뒤인 6월 10일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자원 순환 보증금, 기금으로 해서 이 음료값에 300원이 더해져서 가격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일회용 컵을 다시 반납할 시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이렇게 보면 되시겠고요. 공병을 수거하는 원리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음료나 커피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체가 대상인 거죠? 모든 사업체라고 보기는 어렵겠고요. 네. 영세한 사업체는 일단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커피, 음료, 제빵, 제과, 뭐 이런 79개 사업체와 105개 중견 및 대형 브랜드 제도를 가진 기업들이 우선 대상이 되고요. 네. 이 제도가 잘 자리 잡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확산될 가능성이 높겠죠. 중요한 것은 이제 반납 방법에 대한 방법인데요. 이 매장 직원에게 일회용 컵을 직접 갖다 주고 현금으로 받는 방법이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으로 못하는 게 없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자원순환 보증금이라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 이 앱을 설치를 해서 이 컵에 있는 바코드를 통해서 반납금을 받는 그리고 이 컵을 무인 반납기에 반납을 시키는 이런 방법들도 지금 고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네. 참 우리나라 분들의 이제 커피 사랑이 정말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제 환경도 이제 생각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이 카페에서 일회용 컵을 쓰되 이 300원에 이 보증금이 부과된다는 사실, 지금은 계도 기간이지만 다음 달 10일입니다. 6월 10일부터 시행된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반납하는 방식은 현금으로 반납할 수도 있고 또 이 스마트폰으로 반납할 수가 있으니까요. 6월 10일 한 달 동안 좀 차분히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경제 이슈들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양대 경영대 이상석 겸임교수였습니다.